제가 지금 프로아르친 씨하고 약한 마음 두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제목으로 가져온 거는 몽상에서 광기로입니다. 이거는 원래 그 환경과 인간이라는 그 주제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제가 논문을 썼던 건데, 도입부에는 지금 벌써 썼는데 그 페테르부르크 연대기, 페테르부르크 생리학 그 얘기를 이제 가지고 오고,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풀었다 해갖고 환경과 인간 그 주제를 이렇게 발전시킨 거였는데요. 지금 이제 연구서로 다시 이렇게 써가면서는 몽상에서 광기로, 그러니까 꿈을 꾸다가 몽상에 잠겨 있다가 그게 어떻게 해서 이제 광기가 되는가, 몽상이 광기로 어떻게 바뀌는가, 그 다음에 열광, 이 몽상에 막 이렇게 절어 있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열광하다가, 열광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병리적인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광은 또 어떻게 발광이 되는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른 게 없고, 논문이랑 줄이고 문체를 많이 바꾸고 약간의 배치 변경 뭐 이 정도인데요. 이 프로아르친하고 약한 마음을 묶는 거는 조세 프랭크, 제가 여기 보면 조세 프랭크 평전을 찍어놨는데, 거기 보면 그 초기작 부분에서 조세 프랭크가 분신, 프로아르친, 약한 마음 이 세 작품을 묶어가지고 페테르부르크 그로테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셋 다 되게 이상한 작품인데 주인공들이 다 미치고, 근데 미치는데 왜 우리 표현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더럽게 미치는 게 아니라 얄궂게 미친다, 이상하게 미친다, 납득이 안 되게 미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미쳤는지를 이제 보는데요. 그거를 이제 쓰는 게 작가한테도 관건이었을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독자 연구자 입장에서도 왜 미쳤는지, 광기의 메커니즘, 광기의 기전을 이제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과연 광기가 납득이 되는 광기도 있는가, 네, 라는 물음이 생기는데, 엄청나게 큰 사고를 겪었다면은 뭐 가능할 법도 하죠. 갑자기 뭐 아들이 죽어서 완전히 정신이 이렇게 진짜 돌아버린 거죠. 그런 경우라든지 뭐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럴 만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하르친이나 분신도 마찬가지였고 약한 마음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문학적인 어떻게 보면 또 소재가 한편으로는 이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고요. 먼저는 이제 프로아르친을 살펴보는데, 이건 이제 환경 속의 인간, 그나마 이제 프로아르친 씨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경우, 혹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우리가 좀 그 안에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의 광기를,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약한 마음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환경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뭐 이런 외적인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광기, 그래서 환경 밖의 인간, 이렇게 제가 부제를 좀 바꿔봤고, 먼저 프로아른친 씨를 보면은, 프로아른친 씨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우스진나야 페도로브나 부인의 하숙집에 살았는데, 베스키라고 그 페테르부르크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 약간 시골 마을 같은 데 살다가, 제가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이사를 왔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페테르부르크에 살게 되는데, 하숙생이 총 10명인 걸로 나와요. 되게 왁자지껄하고 이제 시끄러운 분위기로 이제 왔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사람이 약간 지능 박약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설정이 돼 있고요. 저는 벽창호라고 썼는데 말도 되게 안 통하고 막 자기 생각에 이렇게 골몰해 있고 되게 과묵하고 또 되게 구두쇠예요. 그래서 밥이 얼마고 뭐고 이게 있는데, 밥값이 59페이니까 반값이 또 5루블 이렇게 되게 조금 쓰는데, 그것도 식비도 되게 아까워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되게 인색해서 사모바르 차주전자를 자기가 지금 안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잖아요. 쓰고 있으면 모르지만. 근데 안 쓰는 때도 안 빌려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하고 아예 등 돌리고 자기 혼자 잘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또 되게 사람들 노는데 한 번씩은 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이려면은 차값은 내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또 막 너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지면 내가 돈 낼 테니까 우리 같이 마시자 또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업앤다운이라고 말하는 약간 그런 굴곡 변덕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19세기 그 작은 인간 하급 관리, 그런 인간학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성격인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 막 되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어쩌다 저쩌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뜨베리에 형수가 있는데, 이게 번역본에 보면 누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가 졸로프카, 잘로프카라는 좀 이상한 단어인데,
이게 시스터 인로죠. 그러니까 형수나 처형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뜨베리에 살고 있어서 자기가 생활비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처형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뒀을까? 그러니까 제가 스포를 하면 그 돈이 침대 밑에 쭈팍, 러시아로 쭈팍인데 침대 시트 밑에 다 깔려 있었던 거예요. 동전 이만큼이랑 지폐 몇 장이랑.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실은 뭐야? 엄청난 부자였던 거지. 이 맥락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수전노, 돈 많은 수전노였다는 건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이고 소설의 플롯은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그 세팅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경계선급 지능 이제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이제 얘를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 브로하르친이 이제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구조조정이 있을 거다. 너 잘릴 거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놀려요. 근데 그거를 관청이 지금은 있는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식의 이제 엄청난 그런 불안에 이제 시달리고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해서 관청에서 일을 제대로 볼 리가 없잖아요. 거기서도 또 불안에 시달리니까 문제적인 행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도 안 하고 집에도 안 오고 그럼 어디로 가요? 길바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노베이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빠프로시아이까? 프로포이카인가? 그 러시아어 단어가 되게 웃긴데 술도 많이 먹고 국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숙 거지거든요. 술 주정뱅이에다가 그런 사람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결정적으로 망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사소한 놀림에 의해서 불안과 공포가 굉장히 심각하게 야기되었다가 거기에 이제 알코올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망가져서 노숙을 하다가 마차에 이제 실려오게 됩니다. 요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옛날에 빼스키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페테르부르크에 와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전 요게 조금 재밌었는데요. 빼스키에 살 때 세 명의 하숙인이 있었어요. 뿌로아르친, 그 다음에 1번, 2번 하숙. 근데 뿌로아르친도 나이가 조금 지긋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1번, 2번 하숙이는 되게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인 걸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방에 gat혀가지고 병풍 뒤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독일제 자물쇠, 튼튼한 독일제 자물쇠를 가지고서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아무하고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가 출근했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살고 있는 다른 두 명도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페테르부르크로 왔는데 하숙하는 사람이 10명이나 되고 이 사람들은 되게 왁자질 거라고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 뿌로아르친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뿌로아르친이 좀 헛소리하고 좀 이상한 표현을 쓰거나 이러면 그걸 또 골려주려고 하고 재미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젊은 페테르부르크와 이 늙은 프로아르친이 되게 이제 대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하는 약간은 덜 떨어진 이제 그런 표현 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인데 프로아르친이 그냥 있으면 멀쩡한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즉 이런 환경에 의해서 이제 미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변곡점이 되는 장면을 보면은 술에 취해서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옆에 막 옥자지껄 있는데 이 3인칭 소설이거든요. 화자가 이제 그 뿌로아르치는 꿈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반쯤은 이제 그 환몽, 환시 이런 건데 꿈이 조금 악몽을 꾸는데 거기 꿈에서 자기 직장 동료가 나와요. 이 사람 이제 이름이 안 들어있는데 근데 보면은 도스옙스키는 초기작부터 지나가는 1인 이런 건 없어요. 항상 사람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염두에 둘 만한 지점인 것 같고 지금은 아직까지 어려서 인물들을 잘 키우지는 못하는데 단편도 이미 장편 컨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영하가 어디 나와가지고 지금 한창 이제 많이 나오던데 어디 나와가지고 단편하고 장편을 구분하는 방법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바깥에서 어떤 사람 둘이가 싸우고 있다. 어떤 남녀가 싸우고 있다. 싸우네? 이러고 지나가면 단편. 저 왜 싸우지? 궁금해갖고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저기요 하고 이제 말을 거는 그 순간부터는 이게 장편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많아지고 관계도 많아지고. 근데 보시면은 도스옙스키는 짧은 글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고 관계가 엄청 복잡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이제 살 수 있었는데 여기로 이제 들어오니까는 사람들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제 이걸 알 수가 있고 아까 제가 꿈 얘기를 했었는데 꿈에서 이제 안드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같은 관청에서 근무를 하지만은 거의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뿌르아르친 씨 월급날이에요. 그럼 지금 돈이 있잖아요. 뿌르아르친 씨가 월급날 뿌르아르친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부양해야 될 자식이 7명이나 된다고 이거 먹여 살려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나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가 7명이나 돼서 근데 그 사람이 애가 7봉이나 되고 박봉인 거에 뿌르하르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뿌르하르친 씨도 그렇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를 탓할까봐 그리고 월급을 뺏어갈까봐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을 쳐요. 이게 1번 꿈. 도망을 치다가 똘쿠치 시장인가 어디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비슷한 그 사건이 있는데 어떤 가난한 여자를 봐요. 근데 이 가난한 여자가 자기한테 복수할 것 같은 그런 이제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가난한 데에 프로하르친이 적극적인 악을 행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 아니나 다를까 마부가 한 명 나타나는데 이 마부는 5년 전에 프로하르친이 사기를 친, 그러니까 속여 먹은 그 마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급기야 이제 미치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 그 골리앗기의 그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분신이 1847, 46, 47 이것도 조금 빨리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짧으니까 거의 동시적으로 작업했다고 보면은 여기 골리앗기의 악몽 부분이랑 뿌로아르친의 악몽 부분이랑 되게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약한 마음에서 나중에 이제 걔는 어 누구야 바샤 흉코프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정신병원으로 그 장면도 웨피는 그 골리앗kin을 데리고 가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작업을 했으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연결이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간호를 하고 해도 근데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거 얘가 도대체 왜 미쳤는지 뭐 때문에 그는 겁을 집어먹었을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공포를 느꼈을까 어디서 한 자리 하고 아내도 있고 아들이라도 키우는 처지였다면 좋았을 건데 혹은 뭐 재판에라도 끌려갈 상황이었더라면 또 모를까 왜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왜 지금 이렇게 죽었는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한 하수긴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적하는 게 일종의 타인의 고통인데 사람이 살기 힘들다는 거를 저 사람은 몰랐단 말인가. 그러니까 뿌로아르친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는 쪽으로 눈을 조금만 돌렸더라면 시선을. 근데 이게 우울증 환자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로아르친이 이제 그런 것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미쳤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팠다는 건데 그가 이렇게 아픈 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이 소설의 문제입니다.